마카나오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지금 해외 IR로 미국 가 있는 이복현 원장이 6월 중에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도 많은 이벤트들 가득 안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주도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여기에 FMC 의사록 공개, 또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 보면 이 한은의 금통위까지 결과 지켜보시면서 시장 향방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만한 인터뷰에서는요, 여전히 참 말 많지만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많이 사랑을 하고 있는 테슬라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HLB를 비롯해서 바이오 산업 이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습이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75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연중 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 전환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HLB, 시가총액 2위 종목인 HLB, 그리고 그룹주들의 여파가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0선 다시 한번 하회했고요. 1%대까지 약세, 낙폭을 키운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특징적입니다.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했고요. 양 주체 모두 제조업과 전기전자 순서대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금융업, 기관 쪽에서는 관련해서도 짚어볼 수 있는, 기관 쪽에서는 특히나 금융,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음식료 업종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은 이틀째 팔자세 유지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그나마 버텨주는 게 나흘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여전히 음식료 업종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시세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 이제 시장 흐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AI를 필두로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좀 관심을 포인트가 많이 가 있었는데요. 사실 식료품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좋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인트에서 사실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은 이거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생각보다 가파르게 이런 식료품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 식료품주들을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시장에 존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이 좋았다라고 해서 그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갔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나아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진입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조정 이후에 제 반등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꼭 이런 새롭게 떠오른 신흥 강자만 볼 것은 아니고요. 시장을 조금 더 오늘 시장 폭넓게 볼 수 있는 전략까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에 우리 시장에서 여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요? 네, 바로 전선 관련주입니다. 그 전선 관련주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올 초부터도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죠. 결국은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 전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산업 같은 경우가 오늘 시세가 좀 더 많이 분출하고 있는데, 남미의 이제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구리 공급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전선의 원재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는 것이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따라서 전선의 가격도 변한다는 점, 전선의 가격이 오르면 구리 가격이 오르고 전선의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점 생각하면은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꼽을 종목은 LS와 일진전기입니다. 두 종목 다 뭐 특징이라고 하면 시세 분출이 좀 가파르게 났었던 종목 그리고 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LS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2023년 작년 7월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가형하게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재반등을 노리고 있는 일진전기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S와 일진전기까지 특징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데일리 TV에서는 처음 인사 나눠주시나요? 9시 프로에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와는 또 처음 인사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 아저씨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테슬라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 기울이셨던 거예요? 저는 2012년, 13년 이제 대학교에서 하고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예. 제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테슬라 얘기하고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네. 자, 차 관련해서 계속 강의하셨고 전기차 얘기 오늘 해볼 건데 네. 이 전기차 산업 아주 폭발하기 전에 지금은 조금은 둔화되어 있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캐즘에 진입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테슬라도 보면 인도량도 둔화하고 마진도 둔화하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6월에 이제 책 내시는데 거기 저서에서 제가 챕터 하나를 보니까
전기차 수요 감소는 오해라는 챕터를 빼셨더라고요. 네, 그 네,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은 2023년 정확하게 저희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네.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죠. 배터리 EV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한 120만 대 팔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장률을 보면 2022년 전년도 대비 약 53%에서 54% 성장률이에요. 50% 성장률이면 작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67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성장률 한 24%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한 200만 대가 팔리면서 성장률이 37%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률을 20%, 30%대, 50%대를 기록하는 것을 이거를 갖다 캐즘이라 얘기하는 것은 한국적인 현상에서 지금 나오는 해석이에요. 한국은 역성장을 했거든요. 2023년. 그러니까 한국이 매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외딴 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해외 언론들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장률이 둔화됐다예요. 성장이 둔화됐다가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서 2022년의 성장폭 대비 2022년에서 2023년의 성장폭이 둔화되었다라는 거지. 성장률이 둔화된 거하고 성장이 둔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의 기대 효과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생기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가장 주요하게는 포드나 GM, 특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크라이슬러하고 집을 갖고 있는데 2023년 전기차 모델은 하나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도 공장 재정비를 하면서 대형 SUV라든지 픽업 트럭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제품들을 내놨지만 사실은 대중적인 차들을 갖다 내놓지 못하면서 모델 팔레스에서 실패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2024년도 지속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가장 중요하게는 고이자율이죠. 이자율이 높다라는 것은 할부금융의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구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집 다음으로 보통 비싸다고 하는 자동차에 대한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웠던 한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1분기 때 실적이 감소했지만, 판매 실적은 감소했지만, 예를 들자면 작년 4분기 때는 비아디가 테슬라를 추월했었잖아요. 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적으로 볼 때는 1, 2, 3, 5월이 가장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하지만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자동차 부분의 프로핏 마진, 순이익률은 증가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또는 자동차 전체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차의 공세입니다. 네.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미국 기업, 유럽 기업, 한국 기업, 한국 현대기아차까지도 대단히 위협적으로 느낄 정도로 중국차의 전기차의 성능과 퀄리티 부분이 결코 서구 기업들이라든지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선진 기업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능가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라는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제로 테슬라의 전략 수정, 뒤에 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략 수정을 낳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기차로, 어차피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AI 기업이기도 하고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 로봇 기업이기도 하지만 무게 중심을 이제 자동차에서 AI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 부분에서의 경쟁에서 중국차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압도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도 약해졌기 때문에 그 경쟁 우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금 AI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전략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성장 둔화와 성장률 둔화는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 그 캐즘의 한국적 표현이다, 한국적에서 좀 크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지는 게, 외신도 많이 살펴보실 테니까 네. 그러면 캐즘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나요? 어때요?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블룸버그에서 작년 8월에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던 것들은 미국의 이제 대리점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매해서 판매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구매하는데 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EV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불만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불만들은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판매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백악관과 예를 들자면 이러한 딜러들 간의 대화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블룸버그하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면서 성장 둔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성장률이 아니라 그로스가 슬래시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블룸버그는 정정을 해요. 성장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된 거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번 오피니언란에
캐즘에 있다라고도 분석을 한 글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 전달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것을 캐즘을 일반화시켜 버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한국의 전기차 시장의 역성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 세계 시장하고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한국적인 시장 상황들이 결합되면서 캐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한국 언론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또 지난 겨울에 혹한이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충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더라 뭐 이러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불만들과 연결이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확산되면서 캐즘이라는 것들이 증폭되면서 저는 한국에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한국 투자자들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테슬라 요인들을 일단 먼저 점검을 제가 쭉 할 거고 네. 나중에 그 전략 수정했다라고 말씀하신 네. 부분 여쭤볼 거예요. 네. 차량 가격 하향하고요. 또 네. 인력 감축, 이런 생산 비용 이제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인력 감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물론 대단히 미국적인 노동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 그랬냐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일종의 테슬라는 이미 큰 기업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의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금 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슈퍼차저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도 계속해서 모델을 확장들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을 빠르게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어. 이 부분은 우리가 접자. 그러면 이 접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된 인력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지금 테슬라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거든요. 정기적으로 규칙성을 가지고서 인력 감소를 해왔다는 부분에서 인력 감소는 특히 2023년 AI 붐이 일기 전에 2022년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하면서 효율성을 높여내려고 하는 즉 수익률을 높여내려고 했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올해 사실은 이자율이 한 2번 정도 다 떨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었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들이 중국 자동차들 예를 들면 C걸 같은 경우는 $10,000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15,000, $20,000, $30,000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가격에 대비해서 20%에서 30% 이하 저렴한 차량들이 중국에서는 경쟁력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맞춰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격 인하를 근데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이번에 1사분기 때도 나왔지만 1사분기가 작년, 그러니까 4, 4분기 대비해서 평균 자동차 가격의 생산 비용이 $1,000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슬라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은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물론 수익률이 더 떨어진 이유는 그 비용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떨어졌던 비율이 더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10%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전후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영화 빅쇼트 실존 인물이 네. 테슬라 주가 한 $50 선이 적정하다.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테슬라 고평가는 그럼 억측인가요? 당연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고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토요타보다도 평가가 높고 사실은 뭐 GM이나 포드 이런 데를 합친 데보다 높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2020년 1분기에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했던 부분이 90%였어요. 그리고 2023년 1분기 때는 이것이 86%로 줄어들고 올해 2024년 1분기 때는 81%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2년, 2023년 해서 테슬라의 전체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다른 부분의 섹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메가팩이라고 하고 있는 이 대용량 저장 장치가 순이익률도 23%나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자동차에서보다 에너지에서 훨씬 더 많은 매출과 순이익을 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지금 노스롭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 생산 라인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상하이에서도 메가팩을 지려고 하는 공장이 건설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그것이 완공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가팩 성장이 대단히 크게 한 축을 차지할 거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I 기업으로서 이 테슬라가 전환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전략 수정의 핵심은 AI 생태계로서 테슬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전략
수정의 핵심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투자적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매출로 기록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출로 기록돼야 된다는 건 뭐 메가팩은 지금 에너지 사업 부분은 매출로 기록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가 지금 FSD, 그러니까 FSD에서의 매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FSD가 이번에 대단히 질적 전환을 하면서 대단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FSD 고객에 대한 수치를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발표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간접적으로는 신용카드 어떠한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요번에 한 달 동안 FSD를 무료로 풀었는데 그다음에 남은 사람이 한 3%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이 FSD 매출이 저는 빠르면 올해 2분기 실적부터 늦으면 올해 한 말 4분기까지는 실적에서 FSD 실적이 따로 표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서비스 영역으로 뭉뚱그려서 자동차 보험과 슈퍼차저하고 같이 쓰이고 있다라면 이 FSD에서의 매출이 만들어지느냐 또는 올해 하반기 내로 중국에서의 FSD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네. 또는 지금 뭐 바이두가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라이센싱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전통 자동차 기업 포드라든지 일본 기업이라든지 또는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FSD를 자신들의 자율주행 기술로서 채택을 하면서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면은 테슬라의 어떤 그러니까 전략적인 전환 즉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실적으로서의 증명 이것이 나와야 저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메가팩, 그러니까 메가팩 말씀하신 거는 에너지 저장장치 ESS 그 네.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숫자가 찍히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말씀해주신 FSD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구독료 엄청 반절 정도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네.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너무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 AI로의 기업 전환이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네. 에너지팩과 메가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4기가와트가 판매되면서 되게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는 생산 네. 라인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벌써 2025년 하반기까지 솔드아웃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에서의 생산량에서는 솔드아웃이 이미 돼 있고요. 내년까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메가팩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영어로 해서 들어가 보면은 솔드아웃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2026년에나 받아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생산 설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걸 예측해서 솔드아웃 됐다는 거기 때문에 판매 실적에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어떤 전환, 아리백이라든지 넷제로의 환경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에너지 사업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죠. 있을 때 네.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메가팩이라는 것은 지금 메가팩의 가장 큰 고객들 중에 하나가 애플이나 구글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에서 메가팩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FSD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델 그러니까 버전 12 가 적용이 됐고 여기에 이제 엔드-투-엔드 AI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4월 10일,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무료로 풀었습니다. 무료로 풀었다라는 것은 우선 테슬라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에서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 문제를 도조 슈퍼컴퓨터의 확장과 함께 이걸 해결을 했죠. 예. 그러면서 FSD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였냐면은 그러니까 4월 11일 날 기준에서 10억 마일 정도가 FSD 주행 거리였어요. 누적된. 예. 그런데 4월 21일 날 13억으로 증가합니다. 13억 마일로. 예. 그러니까 그 10일 만에 3억 마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써보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데이터의 승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내린 이유는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거죠. 199달러, 월 199달러에 FSD를 쓴다라는 것은 만족감에 있어서 지불 의사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대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9달러로 내는 건 저는 의미 있는 가격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90달러로 내려도 99달러로 내려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수익률이 80%를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어차피 한 개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 만드는 지금 FSD를 버전업시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확산된다고 해서 한 개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대단히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가격을 내리는 것이 나쁜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네. FSD 소송 리스크는 괜찮아요? FSD가 아니라 소송 리스크는 이제
오토파일럿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파일럿과 FSD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제품입니다. 네. 솔루션도 완전히 다른 거고 설명해 주세요. 한국에 있는 것이 오토파일럿인 거고 한국에 있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 이런 어드밴스드 어시스턴트 우리 보통 차량을 주행선을 바꾼다든지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앞에 차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린다든지 이런 것이 오토파일럿인 거고요. 이 오토파일럿에 소송을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FSD라고 생각하고 FSD도 슈퍼바이저 사람들이 계속 감독하고 손을 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촬영하느라고 이제 손 안 대고 있고 막 이러니까 고발을 당한 거죠. 왜 충분하게 경고를 주지 않는다. 즉 손을 뗀 것을 감지했을 경우에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준다든지 핸들을 흔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높게 이러한 위험성들을 갖다 증가시킨다는 거에서 고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오토파일럿과 FSD는 완전히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 질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라는 거고 FSD는 지금 현재 북미에서만 작동하는 공식적으로는 레벨 2의 자율주행 기술인 거고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레벨 3에 가깝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 FSD가 이제 좀 버전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 거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12.4로 지금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12.4나 12.5부터는 레벨 3에 준하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이제 평가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로보택시 얘기해 볼게요. 8월에 이제 서비스 공개가 되는데 이거 중국에서 지금 테스트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8월 8일 날 공개되는 것은 로보택시 서비스의 시작이 아니라 컨셉의 공개죠. 예. 차량의 그렇죠. 공개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컨셉의 공개인 거고 이 컨셉을 공개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만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충분히 크지만 중국 시장이 지금 제1의 자동차 시장인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거고 그리고 사실 중국 기업들의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투자도 어마어마하고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 미국의 어떠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이런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은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중국의 사람들이 많은 이런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능력들을 실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라는 것은 로보택시 산업이 충분히 시장을 열에 있어서 규모 있는 시장을 중국에서 더 빠르게 열 수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서는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미국을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 기술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테슬라에게는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바이두랑 협업을 하면서 같이 로보택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자율주행 규제 세니까 조금은 중국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게 아니었나? 그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수용성이 좋다라는 건 그 부분이죠. 정부 당국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수용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중국이 우호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마침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정리해 주신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렇다면 테슬라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다면 꼽아주세요. 이거는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레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이 저울과 같이 펀다멘탈과 이것이 마주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년에서 15개월로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AI 기술들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로서의 매출 모멘트보다는 물론 자동차 부분을 볼 것은 뭐냐면 모델 2가 원래는 2025년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2025년 상반기로 당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라인이 아니라 기존 생산 라인에서 케이펙스 투자를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모델 2를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모델 2가 진정한 의미의 모델 2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델 3의 변형이라든지 모델 Y의 변형이 나오면서 중국차에 대한 대응 속도를 차량에서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신모델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셔야 될 건 당연히 8월 8일 날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컨셉트를 내놓는가. 이것은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되는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의 차량이기 때문에
다음에 아마 신차 모델도 공개가 될 거예요. 네. 여기에서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건 저는 일론 머스크가 오랄 리스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다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2024년 하반기에 테슬라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2025년으로 연기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2025년 초반이라고 해도 옵티머스가 실제 공장에서 작동한다라면 아마 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이 부분도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로보택시 그다음에 신차를 한번 보시면서 네.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쫓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못 나눠주신 말씀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테슬라 얘기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정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기술 특례 상장 제도 통해서 증시 입성한 이 바이오텍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런 네. 소식 심심찮게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실적과 주가 상승 모두 잡은 바이오텍들이 관심을 네. 더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그렇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진 게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린 HLB가 FDA 허가 승인을 못 받으면서 조금 전에 썼던 기사와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 기업 주가는 공모가 대비 최대 많게는 6배 이상 올랐습니다. 매출의 경우 조만간 1,000억 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1,000억 원을 넘기면서 시장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 보인 알테오젠은 공모가 26,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17일 종가 기준 주가는 18만 9,600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62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네. 2014년 12월에 알테오젠이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 해 매출 47억 원에서 지난해 956억 원을 기록해서 어느새 1,000억 원 고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파른 매출 상승 중심에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의 독점 공급 계약이 한몫을 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이제 올해 2월에 머크랑 인간 히알루로니나제 기반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를 활용해서 키투르다 SC를 설계하는 글로벌 독점 개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조금 어렵게 이제 들리실 수 있는데 키투르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면역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좀 더 간편하게 이제 약을 투약할 수 있는 제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머크 말고 다른 제약사들도 이 SC 제형에 이제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머크랑 아예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머크가 알테오젠에게 지급하는 어떤 판매 로열티라던가 그리고 계약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키투르다 같은 경우는 올해
피하 주사 제형 SC 임상 3상 완료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고 키트루다 SC 제형을 출시를 하면 이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알테오젠에 꾸준히 유입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ALT 비포 이 자체만 봤을 때 알테오젠은 그동안 기술 수출 7조 원 규모를 달성을 해서 이 ALT 비포라는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은 이미 입증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에서 네. 리가캠 바이오로 사명을 바꾼 요것도 삼강 바이오텍에 들었는데 네. 리가캠 바이오는 또 어떤가요? 네, 리가캠 바이오는 2013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ADC 기술 개발사인데요. 2013년 기준 매출 8억 원에서 지난해 34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은 343%에 달하는데요. 리가캠은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기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바이오텍으로 꼽힙니다. AD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암 네. 표면에서 발견이 되는 항원을 찾아내는 이 항체랑 이 항체 옆에 약물을 같이 붙인 치료제입니다. 기존의 화학항암제 같은 경우는 네.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이제 같이 죽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매우 힘들어했거든요. 부작용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항원만 딱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존 화학항암제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도 앞다퉈서 ADC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머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ADC 바이오텍 앱슈틱스를 인수를 했고 또 젠마비라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텍도 ADC 개발사 프로파운드 바이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리가캠 바이오 올해 매출 전망도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에 1조 원 이상 기술 수출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계약금이 매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J&J, 존슨앤존슨과 기술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에 대한 선급금이 올해 매출의 대부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J&J로부터 선급금 1,300억 원을 올해 1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분기마다 260억 원씩 수령을 할 예정인데요. 이 의학 사업 부문의 이제 매출이 연간 210억 원씩 이제 리가캠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선급금을 계속 더하면 올해 리가캠 바이오 매출은 1,25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매출 341억 원보다 약 26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리가캠이 이 ADC 플랫폼을 달성한 기술 수출 규모도 한 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역시 경쟁력 있는 것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HLB 제약인데요. 이거 뭐 주가는 뭐 최근 이슈 뭐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출 성장률은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평균 매출 성장률 최근 5년간 50%에 달합니다. 네. 상장 1년 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HLB 제약은 2016년에 203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1,360억 원으로 약 1,157억 원 늘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텍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원래 이 제가 HLB 제약을 이 삼강 바이오텍에 넣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모회사 HLB 때문이기도 합니다. HLB 제약은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 제조랑 판매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HLB가 FDA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 하락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됐다면 HLB 제약은 이제 리보세라닙의 핵심 파트너로 글로벌 생산 기지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어서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HLB 제약은 이 모회사 이슈와는 별개로 전문 의약품에 대한 위탁 판매 그리고 이 타사 제품을 이제 대신 생산해주는 이제 수탁 생산 이런 매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20년에 향남 공장을 인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위탁 생산 매출이 지금 전년 대비 지난해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상태고 여기다가 지난해 4월에 그 관절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콴첼을 출시를 했는데 이 콴첼도 이제 사실상 대박이 나면서 첫 해 매출 100억 원을 달성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계속 성장 동력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어서 HLB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차갑게 뜨겁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하한가 부근에서 안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말씀해 주셨던 리보세란이 미국 FDA 승인이 뭐 사실상 불발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큽니다. 네. 진영구 회장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회사는 근데 아직 가능성 네. 있다고 보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5월 16일 날에 HLB가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자사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랑 중국의 항서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을 병용하는 이 항암제 치료제로 간암 치료제 신약 허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1년 전에요. 그런데 FDA는 보통 1년 안으로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난 거고 여기서 그 CRL 그러니까 이제 보완 요구 서한을 보내면서 이제 허가가 불발이 됐습니다. HLB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17일 새벽에 이러한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날 진양곤 회장은 뭐 유튜브 업로드도 했지만 이날 오후에 따로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진 회장은 저는 신약 개발을 해오면서 40대, 50대를 다 바쳤다. 참담한 심정은 말로 표현 못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이제 본 심사 기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약효 전반의 문제는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제가 진영구 회장 여쭤봤던 게 그 막 몇 년 전에도 막 허위 공시 의혹 막 이렇게 제기되고 했을 때 직접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PT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어떠한 내용으로 정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보완 수령을 지금 받은 상태이니까 지적받은 문제들을 네. 개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나요? 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HLB가 리보세라닙을 임상시험을 할 때 임상시험 한 곳에 이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인 환자 비율이 높았던 곳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 FDA가 여기에 대한 실사를 임상시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사이트에 대한 그 실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가 한 가지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해서 이 보안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이 제조 공정 실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자체가 아니라 약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보안 부분이 이제 좀 마이너하게 지적을 받았고 이 부분이 FDA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보완 수령을 받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기자 정리한 내용 들어보면 약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생산이나 실사 이런 네.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HLB가 제도전 의사를 밝혔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진 회장이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희망적인 이유는 FDA가 이번에 지적한 사항이 약효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아닌 메이저 이슈가 아닌 마이너, 사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재심사 준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 회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 신약 허가가 불발된 주요 원인은 리보세라닙 문제가 아니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때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 관한 이슈는 아예 없었고 사실상 이 캄렐리주맙에 대해서 FDA가 몇 가지 이렇게 의문을 제시를 했는데 항서제약이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항서제약은 글로벌 의약품 17개나 보유한 그런 곳이고 제조 공정에 그만큼
자신이 있는 그런 글로벌 빅파마 수준이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HLB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그래서 그 얘기한 과정의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언제 다시 재신청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언제 재신청을 할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FDA의 보완 서류를 내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지금 알 수 없는 건데요. 진 회장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기자 간담회 내내 그래서 재신청을 언제 하실 거냐라고 이제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계속해서 항서제약이랑 협의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계속 이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제조,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1년 이상 걸릴 걸로 추정이 네. 됩니다. 여기에다 FDA가 보완 서류를 이제 나중에 받아서 이걸 또 다시 심사를 하고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데는 또 이제 한 최장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빨리 재심사 받고 싶겠지만 일단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일단 FDA 통보 받은 날 많이 떨어졌고 오늘까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 분위기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뭐 차갑게 가라앉은 상태고 오늘도 이제 HLB 이제 2연속 하한가고 이를 통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5조 275억 원이 증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HLB 말고 다른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 뭐 이런 HLB 파나젠 이런 곳들은 지금 보시면 오른 곳도 있고요. 네. 그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심각하지, 하락폭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진 회장은 이날 임원 회의를 마치고 이제 임직원들한테 우리 도전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다. 우리한테는 문제를 극복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 이렇게 다독였고 신약 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이런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제 기자분들 사이에서 얘기 나올 때 그럼 진짜 절차적인 문제 다 해결되고 그 약 자체에는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가요? 뒤에서 이제 취재하실 때 보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제약사와의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제약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다른 신약 개발 과정에서 좀 언급이 원래 바이오 업계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된다면 재허가 도전도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HLB 소식까지 석지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석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증시 흐름에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모멘텀을 가득 품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1분기 성적표고요. 두 번째는 5월 FOMC 회의록 발표입니다.
자, 사진을 함께 좀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면 연초에 AI 반도체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이미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반도체 부분의 실적 호조 기대감 이미 선반영된 만큼 지나친 건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FOMC 회의록 내용인데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어하면서도 금리 인하 신중론도 여전히 함께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발언과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앵커 나우였습니다. 자, 오늘 10시 49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도 끝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부자 되는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